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된 고3 학평 독서의 요약하기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좀 분석해내기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기는 능동적인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하면서 요약하기 효과 얘기합니다. 독자 글을 요약하며 읽으면 글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효과는 1번 핵심 정보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글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에 대한 이유네요. 자, 이러한 요약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시규칙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시규칙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겠죠? 거시규칙은 명제들 사이의 의미적인 포함 관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방법이다. 자,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첫째, 삭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지금 첫째라고 하는 표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활용하여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삭제는 무엇이냐? 예시와 같은 부연 설명이나 후속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지금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있냐면요, 예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 묻는 문제는 좀 단골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란 옷을 입은 형이 밥을 먹는다 해서 노란 옷을 입은 후속 명제인 형이 밥을 먹는다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삭제의 예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삭제였어요. 자, 두 번째, 둘째, 또 표지 쓰고 있어요. 자, 선택은 명제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한 여러 명제가 나열될 때 특정 명제가 다른 명제들을 모두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그걸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선택입니다. 자, 또 가령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우리는 밥을 먹었다 해서 이 우리는 밥을 먹었다라는 명제만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또다시 표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일반화네요. 일반화. 자, 의미 포함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 명제들을 더 일반적인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이어들을 상이어로 대체할 때는 의미의 연결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의사항 나와 있고요. 자, 마당에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있다라는 문장은 마당에는 동물이 있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에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게 생물 포함되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일반화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네 번째, 구성. 자,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또 예를 들어 예시 또 나왔어요. 나는 여행을 가려고 기차역에 갔다. 부산행 기차표를 사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이 명제들을 나는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갔다라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통해 이 거시규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각각을 설명할 때는 예시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자, 독자가 이렇게 거시규칙을 적용하며 요약하기를 할 때는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명제가 남아있는지, 나열되는 명제들을 간결하게 정리했는지 등을 확인해요. 핵심 명제만 남길 수 있다.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락별로 요약된 정보는 더 큰 상의 명제로 대체될 수 없는지 그 구조를 확인하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점검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문단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문단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저희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오늘은 하나만 풀지 않고 좀 여러 개 풀어볼게요. 자, 일단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우리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자, 일단은 그 삭제, 선택, 일반화, 구성이라는 그 4가지 거시규칙을 설명하면서 모두 다 예를 들어 뭐 가령 이런 식으로 그 예시를 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또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본문의 내용을 좀 적용해보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칫솔질을 한 후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나는 아침에 등교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세수를 하고 칫솔질을 하고 옷을 입고 이것들을 합쳐서 등교 준비를 하고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개별적인 행동을 등교 준비라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해서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여 구성을 하는 이 구성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지를 좀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거시규칙 중 삭제는 후속 명제의 의미 해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삭제는 후속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필수적인 정보를 제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구성은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하여 독자 자신의 언어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시규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본문에서도 이제 구성이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 거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계속 좀 볼게요. 자, 3번. 일반화는 하이어를 상이어로 대체할 때 의미 연결성이 약해지더라도 일반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중요하게 본 거 뭐였냐면요. 일반화를 할 때 이 의미 연결성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예시를 들었던 게 우리 마당에 뭐 토끼, 뭐 강아지 이런 게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동물로 일반화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상위 개념이라고 해도 생물로 일반화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의미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의미 연결성이 약해지면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음 4번 보죠. 선택은 여러 명제가 나열될 때 일부 명제가 다른 명제들을 의미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본문에서 선택은 특정 명제가 다른 명제들을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그 특정 명제를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보겠습니다. 각 단락별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더 큰 상위 명제로 구조화하는 것은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각 단락별 요약 정보의 관계를 확인하고 상위 명제로 구조화하는 것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8번에서 봤던 5번도 적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과 5번이 답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좀 모두 고르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추가를 해 놓을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윗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약하기는 굉장히 좀 쉬운 축에 속하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택, 삭제, 일반화 그 구성, 우리가 중학교 때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달라지는 부분, 추가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여기 의미 연결성 같은 거, 의미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반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해 두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에서 이제 예시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만 확인해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된 이제 고3 학평 독서 영역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성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러한 주장은 요 주장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들이 말하는 이성은 두뇌의 작용에 불과하며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과 다르게 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다른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선언으로 지박한다. 그가 말하는 표상이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 감각이죠. 이 감각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쇼펜하우어가 표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빨갛고 동그란 과일을 보고 사과로 인식한 두뇌 작용이 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 과일을 보고 이거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따른다. 자, 충분 근거율이란 그럼 무엇이냐 설명이 되겠죠.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등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뇌에 작용하는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 근거율에 지금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라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충분 근거율에 입각한 표상이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이 충분 근거율에 한해서만 인식된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도 아까 나왔지만 어딨죠? 세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각자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받아들이게 되는 세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제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표상된 세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단순히 우리의 두뇌 작용으로 인해 경험하는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분 근거율의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는 무엇이냐? 바로 의지다. 자, 의지가 무엇이냐면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자 욕망으로 실제 그 자체이다.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과 욕망이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그 자체를 포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고 이거는 이제 충분 근거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착할 수 없대요. 하지만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단절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의지가 객관화된다라는 건 무엇이냐?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오감, 인간의 오감,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충분 근거율에 입각해 자갈이라는 존재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부분 나왔어요. 자,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중력과 같은 자연력에서부터 무기물, 식물, 동물, 나아가 인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지의 객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상을 통해서 세계로 객관화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임을 밝힘으로써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표상으로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가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두 번째 지문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지금 똑같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관념론자들은 세계를 정신의 산물로 보고 모든 실제는 정신적인 것으로 구성되었거나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구성을 한다. 정신의 산물로 보고 있대요. 반면 자연주의자들은 세계를 자연과 동일시하며 모든 실제는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가브리엘은 이러한 관점들이 서로 각자의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실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신실제론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신실제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자, 신실제론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도 실제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위에서 관념론자들의 경우에는 이 실제는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관념론자들. 그리고 자연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이를테면 물질적인 것과 같은 자연과 같은 것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브리엘의 신실제론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실제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상은 각각 어떠한 하나의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 이때 대상 영역은 포함된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을 가지고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를 터는 정황인 사실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 신실제론의 특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령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한 알의 사과와 과일 접시가 있는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접시와 사과는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 영역의 대상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접시 위에 사과가 놓여있다라는 시공간적 정황은 이 대상 영역의 사네요. 그래서 요거는 대상 영역의 사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별 가능한 것은 사실뿐이며 이 사실이 참일 때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의미장을 통해 세계에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개념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의미장이란 무엇이냐?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의 영역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제한다고 표현해요. 즉, 그러니까 실제하는 건 이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 영역의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은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에 나타나지만 내 손을 글로 묘사했다면 그 글이라는 의미장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동등하게 존재하며 모든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손들이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손이라는 게 내 신체라는 의미장에서 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꿈에서도 또는 누군가의 오해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의미장 속에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장 속에 있는 모든 손들이 전부 실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장에 실제한다고 해서 고참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는 의미장이 최소한 2개 이상은 존재해야 그 실제에 대해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이 가능하며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수많은 의미장들 있잖아요. 이게 딱 한 개만 존재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며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한다. 그래서 이 다들 정신이나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이나 자연이라는 실제가 진리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미장과 동등한 또 다른 의미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들이 서로 다른 의미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비물질적인 것만 인정하는 그 자신의 의미장에 있어서만 인정을 하고 자연주의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거를 그들이 이제 세계에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만으로 실제에 대한 진리 여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실제론은 다양한 관점이 각자의 실제만의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이 현대 사회에 세계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던져준다. 그것은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의 관점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관점을 통해서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이 가와 나 지문을 통합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이거를 같이 연합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가브리엘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비판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브리엘과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셨어야겠죠? 자,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브리엘의 경우에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 말을 했냐면요. 세계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장에 속해 나타나는 경우에만 우리가 그것의 실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비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세계의 본질을 의지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세계에 표상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제한하여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이 철학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비판한다면 이 이유 때문에 비판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되었던 고3 학평의 독서 영역 지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내용 좀 볼게요. 건물의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건물에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인 진동이 발생한다. 이 진동이 무엇이냐 하니 바로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래요.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건물의 진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진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자, 이 제진 시스템이라는 게 건물의 진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시스템이다라는 이 개념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중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재진 시스템은 건물의 진동 크기에 따른 재진에 효율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유변 유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기 유변 유체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에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를 섞은 물질이래요. 자,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자, 그러니까 이 자성 입자가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 방향으로 배열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현상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때 이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 그러니까 이 자성 입자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로 점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재진 시스템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되겠죠. 자, 이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재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진동하는 가속도를 측정하여 자기장을 생성함으로써 진동에 대응한다. 자, 이 대응의 방식에 이제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쇄기 이것을 통해 응답 인식 과정과 감쇄 제어 과정을 순환하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는요, 여기 응답 인식 과정 그리고 감쇄 제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응답 인식 과정은 무엇이냐? 건물에 외부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 건물의 진동 상태를 가속도의 크기로 산출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걸 수치로 가속도의 크기로 바꿔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움직이면 가속도 감지기 내부에서는 특정 질량을 가진 질량체가 관성에 의해, 관성 뭔지 알죠?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이 관성에 의해서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을 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릴 때 이쪽으로 흔들릴 경우에는 어떤 질량체가 관성 때문에 자기 방향을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관성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질량체는 요렇게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소자에 힘을 가한다. 이렇게 힘을 받은 앞전소자에서는 전압이 발생한대요. 전압. 자, 이렇게 발생한 전압은 크기가 매우 작아 왜곡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속도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 수신한다. 그래서 이 제어기가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가지고 전압을 증폭시켜서 이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원인입니다.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증폭시켜서 수신하면 그걸 통해서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합니다. 자, 그래서 응답 인식 과정은 뭘 하는 거냐? 이 진동 상태를 가속도의 크기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감쇄 제어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감쇄 제어 과정은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그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건물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건물의 진동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건물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 그러니까 운동에 필요하게 되는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하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진동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감쇄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들어있는 그 밀폐된 원통 실린더 안에, 자, 이 자기 유변 유체 뭔지 아까 위에서 설명했었죠. 자기장을 만났을 때 자성 입자가 배열되면서 점성이 생기는 거, 그걸 우리가 자기 유변 유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 자기 유변 유체가 들어있는 밀폐형 원통 실린더 안에 그 실린더 내부 벽면에 밀착하여 실린더 양쪽 끝을 왕복하여 이동하는 피스톤이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감쇄기예요. 감쇄기의 구조를 지금 설명을 해주었고요. 자, 이 피스톤에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어서 건물이 진동하면 이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 실린더 끝 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자, 그래서 이 피스톤이 이동하는 쪽 실린더 공간에 있는 그 자기 유변 유체는 그 피스톤이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 이 구멍을 통과해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 실린더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동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피스톤은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자기 유변 유체가
반대쪽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 실린더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만약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크면 제어기에서는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을 생성하여 감쇄기의 자기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진다.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죠. 자기장 때문에 점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때 전류의 크기와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하고 유체의 점성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이 비례반비례 관계는 여러분 문제로 나오기 되게 쉽겠죠. 그래서 이 전부 다 모두 비례관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감쇄기의 감쇄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 응답 인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속도 크기를 산출해서 이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제어기는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아 자기 유변 유체가 지닌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을 감쇄시킨다. 그러니까 진동의 정도에 따라서 이 감쇄력을 지금 조절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순환하며 작동되는 자기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일상의 작은 진동부터 지진으로 인한 큰 진동까지 건물의 진동 상태에 맞게 제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에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답 인식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정확한 내용 이해하고 있으신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같이 해설해 보겠습니다. 응답 인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그러면 하나씩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 감지기는 앞전 소자의 원리를 이용해 전압을 발생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가속도 감지기는 앞전 소자가 힘을 받으면 전압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진동을 감지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앞전 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이 작기 때문에 제어기에서 이를 증폭시킨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전 소자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그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은 매우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어기에서 이를 수신하기 전에 증폭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감지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제 어쨌든 적절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속도 감지기 내부의 질량체는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것도 아까 그림 그리면서 같이 얘기를 했었죠. 이 감지기에 있는 질량체는 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물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전 소자에 힘을 전달하게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다음 네 번째. 가속도 감지기는 건물의 진동 주기를 계산하여 제어기에 전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속도 감지기는 여러분 건물이 이제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앞전 소자의 힘이 가해지면서 전압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의 진동 주기를 계산해서 제어기에 전달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답이 될 수 없어요. 네, 다섯 번째 것도 볼게요. 제어기는 감지기에서 전달된 전압을 바탕으로 진동 상태를 분석한다. 자, 이 제어기는 감지기에서 전달받은 전압을 기반으로 해서 건물의 가속도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응답 인식 과정의 단계 중 하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해두시고 어떤 과정으로 이게 설명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된 고3 학평의 이제 독서 영역 게임 이론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형 게임은 경제 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협력한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연합형 게임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합이 무엇이냐? 경제 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경제 주체의 전체나 일부가 형성한 집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연합의 경제 주체들은 협력의 결과를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기준으로 셰플리 값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 뒤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연합형 게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1문단 내용 보았고요. 자, 셰플리 값은, 자, 지금 이제 셰플리 값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시작하네요. 연합의 경제 주체들이 분담할 총 비용을 각 경제 주체가 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자, 총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이 수학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이제 분담해야 될 총 비용이 있을 때 그거를 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동일하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이 기준은 경제 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기회 균등성을, 경제 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비용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여 공정성을 가진다. 셰플리 값이 이 기회 균등성과 기여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셰플리 값을 구하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셰플리 값을 구할 때는 먼저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마다 연합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들의 한계 기여도를 계산한다. 자, 이 한계 기여도를 계산해서 이 셰플리 값을 구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죠. 자, 설명됩니다. 이때 한계 기여도는 특정 경제 주체가 연합에 참여하면서 연합에서 발생한 총 비용의 증가분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주체가 참여하면 당연히 총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 총 비용의 증가분을 한계 기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특정 경제 주체가 참여하면서 발생한 연합의 총 비용에서 특정 경제 주체가 참여하기 전에 발생한 연합의 총 비용을 빼서 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오기 전의 총 비용과 들어오기 전 이 경제 주체가 들어온 후의 총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빼는 거죠. 그러면 그 남은 것, 그것이 바로 그 한계 기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한 경제 주체들의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경제 주체별로 모두 더하면 그것이 경제 주체들의 셰플리 값이 결정된다. 자, 그래서 이 한계 기여도를 통해서 이 한계 기여도를 값을 구해서 여기에 총 비용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경제 주체별로 모두 더하면 그것이 바로 셰플리 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중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 가중치란 무엇이냐면요.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 특정 순서로 형성된 연합이 나타날 확률을 뜻한대요. 자, 그럼 이렇게 가중치를 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순서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가 먼저 연합에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이 한계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가중치를 곱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상의 게임 상황을 통해 셰플리 값을 구해보자. 자, 볼게요. 함께 여행을 간 갑과 을이 숙소에서 이동수단을 불러 같은 경로에 있는 서로 다른 유적지로 가는데 이동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갑과 을이 이제 여기서 출발지는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경로는 같은데 한 명은 이곳에서 한 명은 여기에서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동수단을 불러 숙소에서 유적지까지 갈 때 갑은 2,000원, 을은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면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2,000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4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계산하면 6,400원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고 둘이 같이 타서 이거. 그러니까 둘이 같이 타가지고 요 경로로 그냥 한 번에 간다면 이 2,000원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돈을 나눌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의 한계 기여도를 먼저 구해야 된대요. 자,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추가로 동승하는 경우에는 갑이 탑승하기 전 발생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갑의 한계 기여도는 2,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갑이 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추가로 동승하는 거 같은 출발지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갑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어디 목적지로. 근데 그 중간에 을이 동승한 경우에는 다른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같이 동승하는 건 갑이 탑승하기 전에 발생한 요 비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그래가지고 갑의 한계 기여도는 2,000원이 된다. 자, 그리고 을의 한계 기여도는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동승하면서, 그러니까 연합에 형성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총비용에서 이 발생한 총비용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 그 계산하는 거 같이 봤었죠. 이 연합이 전과 후를 계산하여 요거를 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4,400원 그 총비용 4,400원에서 갑이 혼자 부르는 그 총비용 2,000원을 뺀 2,400원, 요것이 이제 을의 한계 기여도가 됩니다. 자, 을과 갑의 순서로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는 경우에는, 자,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꿔서 을이 이제 그걸 부르고 거기에 갑이 탄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릴게요.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이제 갑이 내릴 곳, 을이 내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은 어쩔 수 없이 4,400원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총 비용도 4,400원이에요.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이제 한계 기여도가 0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똑같이 4,400원이니까 이걸 뺐을 때 0원이잖아요. 그래서 갑의 한계 기여도는 0원이 된다. 자, 이렇게 갑과 을이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이 동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구한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갑이 먼저 그걸 하고 을이 동승하는 경우랑 을이 먼저 이걸 부르고 갑이 동승하는 경우 그 각각을 따져보아서 거기에서 이제 한계 기여도를 구해 가중치를 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인데 각각의 경우가 나타날 확률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죠. 2분의 1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이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연합에서 구한 각각의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갑과 을별로 모두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자, 이제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갑의 한계 기여도는 2,0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0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 그리고 0원이 되겠죠? 그럼 갑의 그 셰플리 값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에는 갑은 1,000원이 돼요. 자, 을의 경우에는 어떻느냐? 아까 우리가 같이 구했던 그 값들을 따져보면 하나는 2,400이었고 하나는 4,400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또 이제 가중치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200원, 요거는 2,200원이 되네요. 합치면 3,4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셰플리 값 두 개를 더하면 4,400원으로 우리가 예상한 총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셰플리 값의 합은 총비용과 항상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총비용이 같으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제주체들의 셰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 경제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발생하는 연합의 총비용과 같다. 요거 이렇게 연합의 총비용과 같다. 자, 그래서 셰플리 값은 이 연합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이 분담할 총비용을 균등한 기회 아래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셰플리 값이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과 같은 시장 경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비용 분담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셰플리 값을 구하는 과정과 이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 경제 주체들이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 질문이 된다면 이걸 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어디서 답할 수 있었느냐? 자, 바로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이 가중치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가중치를 한계 기여도에 곱하는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중치를 한계 기여도에 곱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을 정확하게 찾기 윗글을 통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돼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되었던 고3 학평, 이제 장한저류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물들의 관계랑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처음 시작 보시면 이때 영릉태수 진한이 모반의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유주를 함락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영릉태수 진한이 주인공의 복수의 대상이에요. 어떤 점에서 복수의 대상인지는 좀 이따 나오거든요. 이제 일단은 이 진한이라는 인물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어쨌든 이 진한이 지금 모반을 꾀해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자가 여러 번 대병을 보냈으나 계속 번번이 패했기 때문에 지금 장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을 붙여가지고 장사를 모집해요. 그래서 그걸 본 우리의 주인공 장영이 이제 어머니, 양어머니께 말합니다. 이제 원부인 기억 같이 해두셔야 돼요. 자, 소자가 이때를 타 국적을 소멸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나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진한에게 원수 뭔가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수를 갚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원부인이 슬퍼하며 근심은 없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 슬프구나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면서 찾아갑니다. 천자께 찾아가서요. 이 붙어있는 방을 떼요. 그러자 관원이 물어보자 거기서 상소를 꺼내서 이걸 천자께 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상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 진한이 과거에 남양태수 오세신과 공모하여,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세요. 공모하여 신의 아비 피란을 모함해 죽이고 어미를 겁박하려 했습니다. 자, 왜 지금 진한에게 복수하려고 하는지 지금 그 원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하려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신의 아비를 죽였어요. 아버지를 살해. 그리고 어머니를 겁박하려 했다는 것까지 나오네요. 자, 그러자 이 어머니, 친어머니예요. 아까 전에 나와있던 원부인은 양어머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친모인 한씨가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가 꾀를 써서 이 오세신을 죽였어요. 자, 이 오세신을 죽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오세신의 처인 진씨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의 관계를 좀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진씨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모가 이 장영을 데리고서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10여서가 되어서야 오세신에게 죽은 줄을 알고 이 진한에 대해서 이제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얘가 마침내 모반을 했으니까 마침 잘 됐다. 내가 가서 복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자에게. 그래서 장영이 지금 전쟁에 출전하려는 이유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왕도 엄청나게 천자도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하면서 이제 불러오게 했는데요. 자, 지금 장영의 외양이 엄청나게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보세요. 제비 새끼처럼 옆으로 퍼진 턱에 처럼 범 같은 머리를, 자, 지금 지규법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머리를 갖고 있어. 참으로 제후가 될 골상을 지녔구나 라고 하면서 묘사하고 있고요. 또 키는
8척이나 되었고, 이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약 2.6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구죠. 위풍 또한 늠름했다라고 하면서 장영의 이 풍채를 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영을 전쟁터에 보내요. 그래서 가서 그 진안에게 너에게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격사를 보냈고요. 그래서 진안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자, 이 한 장사가 자원을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진씨의 오라비 진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씨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위에 나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요, 오세신의 처, 바로 진씨였습니다. 이 인물의 오라비인 진건이라는 사람이 지금 싸우고자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장영과 진건이 싸우게 돼요. 자, 너는 진안과 어찌 되는 놈이냐? 라고 이제 장영이 묻자 진건이 나는 오세신의 처남 진건이다. 네 어미가 오세신의 첩이 되었다가 간계를 써 태수를 죽이고 도망했거늘 네가 무슨 낯으로 큰 소리를 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오세신의 처남인 진건과 이 장영의 싸움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 물리쳤어요. 진건을 물리친 장영은 오세신의 아내 진씨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씨 아까도 말했지만 원수 중 하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엄마를 죽였거든요. 모친 이 한씨를 한씨가 이 진씨에게 잡혀 죽었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진씨를 잡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진씨로부터 친모 한씨가 승려가 되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영이 친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영아 내가 죽어서 너를 보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도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제 둘이 붙잡고 울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장영이 한 부인을 모시고 원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친모를 모시고 양어머니에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엄마와 양어머니가 함께 서로를 반기면서 이제 굉장히 감사하죠. 자기 아들을 잘 키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인께서 내 자식을 거두어 양육해 부친의 원수도 갚고 그리고 나와 다시 만나게 하셨으니 이는 죽은 나무에 다시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기분이 죽은 나무에 다시 꽃이 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몸은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늙어 죽어 외로운 귀신 되었을 것이니 부인의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원부인이 장영을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키워주지 않았더라면 원수도 못 갚았을 거고 아들과 이 이제 어머니가 다시 재회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당신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해주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다 부인의 정절에 하늘이 감동하신 것이다. 나에게 공이 없다. 서로 이제 칭찬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좋은 날에. 누구냐 마서 봤더니 진씨였대요. 자, 그러니까 장영이 화가 나가지고 네 죄가 매우 중하거늘 죽기나 기다릴 것이지 왜 울어서 흥을 깨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진씨가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즐거운 사람은 좋겠지만 난 서러운 사람인데 이 서러운 사람이야 어찌 즐겁겠나이까. 왜냐하면요, 지금 진씨 상황은 어떠냐면요, 지금 막 다 죽었어요. 지금 죽은 데다가 자기가 끌려온 거잖아요, 여기로.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장영이 화가 난 칼을 뽑자 한부인, 친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한부인이 이 진씨가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부인이 이 진씨의 남편인 오세신, 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 관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씨는 착한 부인이다. 남편을 위해 복수하려는 것이 당연하니 어찌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 부인이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씨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반갑다. 너 여전히 날 해할 마음이 있니? 물어보자. 당연하지. 그 마음이 죽기 전에 어찌 살았으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날 죽이고 싶어 해요. 여전히 한 부인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한 부인이 진실로 열녀로다 라고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진씨가 나를 해치려는 것은 내가 오세신을 죽인 것과 같으니, 자, 모두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원수이나 또한 열녀로다.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 제 집으로 보내거라 라고 말하며 놓아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지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이제 문제네요. 여러분 잠시 영상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원부인은 장영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걱정을 완화시키려 한다. 그렇지 않죠. 지금 무슨 얘기 나왔었냐면요. 이제 뭐 용맹이, 뛰어나니 이런 식으로 장영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걸 막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에서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돈수백배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절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3번. 진거는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 도발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장영의 어머니인 한씨를 첩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간계를 써 태수를 죽이고 도망했다라고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모욕하고 자극하고 하는 도발적인 언사를 표현했던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부인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 죽은 나무에 다시 꽃이 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유적 표현 활용했던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슬픔을 정당화하며 장영의 말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즐거운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서러운 사람이야 어찌 즐겁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한 말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된 고3 학평 축산별곡과 명성에 대하여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축산별곡은 여러분 기행가사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두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원정 돌아들어 고을을 바라보니 일단 첫 번째 장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여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자, 소나무 굳은 절기에 지금도 빛이 난다. 중요도가 추웠구나. 연료도 많고 많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늙은이가 성은 입어. 본인을 지금 늙은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늦은 나이에 관직을 얻어서 이 땅에 수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백성들에게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 자,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생각하는 모습. 자, 그런데 이 공자맹자 아니라도 전성을 길러준다. 백성들이 감화하니 교화할 필요 없네. 이 백성들이 이미 너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수령되었는데 어느사이 3년인고 이 수령된 게 마치 어제의 일과 같은데 어느새 3년이나 흘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유사놈주 막 산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지만 풍속을 살피는 것은 아니하고 어찌하리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배를 띄워 노룡연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여정 장소 나오는데요. 여러분 배를 띄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강가의 솔바람은 검은고 소리에 화답하고 지금 강가의 솔바람과 인간이 치는 검은고 소리가 이제 화답을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주변의 경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는 모습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이거동과 견주면 어느 것이 낫단 말인고라는 서리법 사용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다음 여정 장소 백석정 나옵니다. 이 백석정에 오르니 사람은 어디 가고 빈터만 남았는가? 정풍이 완연하여 노송에 머물렀나? 자, 그래서 외로운 배로 거슬러 올라 다음 여정 장소 영귀정에 내려앉아 다시 한번 배를 탔네요. 자, 그래서 그 물길입니다. 송림을 바라보니 퇴계선생 사당이로다. 자, 이 퇴계선생, 자,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후학이 옛일보와 퇴계선생 본받아라. 후학들이 지금 이 퇴계선생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보름밤의 수조가 읊으니 천년을 짧은 시간으로 여기니 마음은 한 가지라. 모진 바람 땅을 쓸고 자욱하게 눈 내릴 때 깊은 밤 명등갑게 촛불을 밝게 켜고 고아주 가득 부어 고운 노래 들으니 지방 수령의 영화로움 이것 외에 또 있을까? 자, 지금 이렇게 흥취를 돋우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지방 수령의 영화로움이면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설이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 삼위인곡 한곡조에 뜨거운 마음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임금을 예찬하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에 몸을 바쳐 백성을 다스리니 높은 벼슬에 못 올랐으나 선정에 힘을 쓴다. 백성들을 잘 이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란 일도 분주하고 병도 점점 깊어지나 임금님께 메인 마음 잠들기 전 잊을 소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풍리적 태도와 지방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함께 나타나는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청원정 돌아들어 고을을 바라보니 자, 삼사삼사 소나무 굳은 절개 지금도 빛이 난다. 3434 확인할 수 있죠? 3사조의 음수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섬세하고 감각적인 시선과 수사가 나타나 있다 하는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고 주제 보겠습니다. 용궁지방의 산천 통물과 이를 대하는 작가의 심애와 자신의 공적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 이거 계속 나왔잖아요.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작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고전산문 한문 수필인데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옥중에 아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평소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옥중에 아무가 이제 말을 전해왔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전해왔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데 이 사정을 좀 수령에게 알려 선처를 구하고 싶다. 좀 지병이 있어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나를 위해 글을 써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가 글을 썼어요. 써가지고 지친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친이라는 자가 이 글을 읽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아, 문장이 영 좋지 못해 못 쓰겠다. 틀림없이 노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청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좀 이제 인지도가 있고 문장을 잘 쓰기로 좀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곁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는 좀 이상하다라고 공정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거짓말을 칩니다. 뭐라고 치느냐? 이 글 갑이 지은 건데 너 참 안목이 없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지친이라는 자가 다시 한번 글을 읽어요. 자, 뭐가 달라졌느냐? 처음에는 이거를 나가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갑이 쓴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이제 변했죠. 자, 그러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다시 보니 이것도 어지간하군. 이거 조소이다. 정말로 갑의 솜씨구만. 그러면서 또 다시 건성으로 봤다. 좋은 문장을 놓칠 뻔했네. 이 글이 올라가면 틀림없이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서 참 갑이 아니고서야 이런 글을 지을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글을 보고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썼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못 쓸 글이다 라고 해놓고선 지금 갑이 썼다고 말을 하자 같은 글에 대해 막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곳을 나와서 이 나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글은 한 편의 문장일 뿐인데 제 글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지 않고 갑의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볼수록 좋아지니 우누리 창소를 깎아내리고 심약에게 아첨한 방법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자, 지금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요런 거 이제 그 방식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글이 금세 탈바꿈한 것도 아니고 눈이 잠깐 사이에 바뀐 것도 아니고 오직 보는 자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글쓴이의 명성이 있고 없음에 따른다. 글을 평가하는 것은 이거에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서리법 있는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자,
자, 그런데 세상에 글쓴이의 명성을 기준으로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서리법이죠. 세상 사람들 다 글쓴이의 명성을 기준으로 글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글을 평가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좀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자는 일찍부터 좀 과거에 급제해서 이름을 드날려 명성이 높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그 갑과 자신에 대한 비교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욱 자책을 금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번 경험이 스스로 분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까지는 자신의 글을 평가한 그 지친의 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논의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전환을 하면서 내가 분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계기로 내가 학문에 정진하여 더더욱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옛날 퇴계 선생 이야기 나오네요. 이 퇴계 선생도 옛날에 시골집에서 이서방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기인 줄 알고 나갔더니 자기가 아니고 촌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수모를 당한 것을 생각하여 더 노력해서 과거에 급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처럼, 이 퇴계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예시처럼 내가 자초한 것도 퇴계 선생의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리법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글쓴이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서 소재를 찾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논의의 대상을 타인의 행위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글을 평가하는 이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나타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하나의 공통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 가해 화자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가해 화자의 경우는 여정에 따른 이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고 이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지방관으로서의 자신의 책무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의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죠. 직접 경험한 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뭘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자기가 학문에 좀 정진을 해야겠다. 학문에 정진해서 나의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 모두 자신의 이제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5월에 시행된 고3 학평 국어의 이제 무명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명초는요, 여러분, 단편 소설인데요. 이제 주제를 먼저 좀 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핍한 지식인의 비참한 삶과 그로 인한 고뇌 그리고 자괴감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인공 춘수가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 모멸감을 느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것들이 묘사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한낮이 기온 뜨거운 볕은 사정없이 내리쬐어서 다니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하고 있는 이 배경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인 춘수가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춘수가 기운 없는 다리, 몸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기운 없는 다리를 이끌고 신문사에 찾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돈 교섭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돈이 없어요. 부족해서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 원래 신문사는 원고를 쓴 것을 대가로 돈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춘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원고를 써줄 테니까 돈을 좀 줄 수 없느냐 하는 거를 부탁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조르기는 괴로운 일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탁하는 것이 좀 괴롭지만 어떻든 도리가 없으니 일단 교섭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글쎄 미리는 지출치 않아 라고 하는 이 신문사 하계부에 있는 김의 말이 나옵니다. 이거 김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간 써서 실은 뒤가 아니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미 원고가 나와서 그것을 실은 후에는 돈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안으로 써보면 그래도 좀 접을 수 있을 테니까 뭐라도 한번 써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춘수가 이제 2, 3일 안으로 뭐라도 쓰기라도 하고 좀 거리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동에 있는 어떤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앞에 오니 발이 무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괴로워하는 남을 조르기도 어려운 일이요. 갖은 쿵한 소리를 다하면서 구걸하기도 자신의 존재가 아주 짓밟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춘수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구걸해야만 하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존재가 짓밟히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 같은 거, 그 의미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용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2시간 뒤에 그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돈을 빌리기 위해 기다렸고 뭔가 이제 이 대화를 나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알지 못할 그림자가 두 어깨를 꽉 누르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후에 이런 뭔가 굉장히 뭔가에 눌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주인이 또 만납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는 오지 말아줘 제발이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인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번 합평에서는 이게 이제 실제 주인이 한 말이라는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춘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을 빌려주기 얼마나 싫었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비롯됐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멸감 그리고 자격지심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돈은 빌렸어요. 1원 지폐. 그래서 호주머니에 든 1원 지폐를 다시 만져보니 큰 성공이나 한 듯이 시원하였으나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끼긴 하거든요. 그런데 몇 걸음 못 나가서 다시 이마를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구걸했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모멸감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어린 것이 몹시 앓는데 자네 돈원 변통해주게 하면서 이 어린 것, 춘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그 이야기를 들면서 돈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좀 마음이 괴롭고 또한 그 사람과 같은 재배것만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 비슷한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막 자기가 종이라도 된 것 마냥 구걸을 하던 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며 모멸감을 느끼는 장면이 또다시 나옵니다. 자, 이제 중략되는데요. 이제 아까 위에도 봤지만 춘수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과 그 설사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딸까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춘수가 의사를 찾아가는데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딸의 약을 얻기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사에게 찾아갔는데요. 의사가 이제 조금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게 그냥 웬일이요? 이러면서 이제 말 붙였는데도 그 모든 것이 이제 외식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좀 꾸며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위에서라기보다는 친구의 말을 좀 나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비슷한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역시 춘수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자, 또 누가 알소? 춘수가 찾아온 걸 보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 아프구나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애가 아프다라고 하자 이제
그 약을 챙겨주는데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의사가 호의를 베풀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박은 왜 그리 빠졌소? 어디 편찮소? 지금 이 춘수가 아픈 곳이 있음을 눈치채고서 의사가 그걸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춘수가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니까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여기 알약을 주면서 이 춘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물약과 가루약은 어린애한테 먹이고 이건 박이 잡수라고 하면서 이 춘수를 위해서 알약을 주는 이 의사의 호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춘수의 어려운 형편, 딱한 형편을 알고 있으니까 춘수가 아프다는 걸 눈치채고 춘수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주고 있는 거죠. 춘수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위에 있는 또 대사도 볼게요. 자, 지금 지금 병이나 없어야 살지라고 춘수가 말을 하자 의사가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딜걸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왜냐면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누군가가 병이를 앓고 있어야지 의사가 그걸 치료하고 돈을 벌고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말을 춘수가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 마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환자는 의사에게 있으나 마나다라고 표현하는 이 역시 춘수의 그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의 기분도 경쾌했는데 그 경쾌한 이유가 뭐냐? 의사의 기분이 좋아서예요. 자, 보세요. 하여튼 고마운 일이다. 이 눈만 감으면 코 베어 먹을 세상에서 참 고마운 일이다. 의상불 감사히 생각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마움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남의 기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기의 기분. 자, 아까 전에 지금 춘수의 기분이 경쾌한 이유가 의사의 기분이 좋아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기분에 지금 춘수의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참 비열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늘에 비는 꽃과 같아서 세상에서 비열한 것은 자기 하나뿐만 같다라면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다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핍한 지식인의 비참한 삶과 그로 인한 고뇌 및 자괴감이 드러나고요. 주인공 춘수의 내면 심리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보기, 왼쪽에 있는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보기의 시도 여러분이 좀 해석을 해 두셔야겠죠? 자, 공중에 떠다니는 저기 저 새여, 네 몸에는 털 있고 깃이 있지. 밭에는 밭곡식 논에 물벼, 노랗게 익어서 수그러졌네. 초산지나 저규령 넘어선다. 짐실은 전화기는 너 웬 없니? 자, 이거 무슨 내용의 시이냐면요. 이게 지금 시 내용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옷, 밥, 자유라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저 새는 지금 털도 있고 깃도 있는데 우리는 옷이라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옷이라는 기본적인 것조차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논에 물벼 다 익어서 수그러졌는데 우리는 그 밥 얻고 있지 못하다. 약간 이런 내용의 시거든요.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11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원 지폐와 이 보기에 등장하는 새 곡식 낙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원 지폐의 의미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1원 지폐는 춘수가 필요한 것이어서 얻고 싶어 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얻어내는 과정에서 춘수가 이 느끼는 절망감을 굉장히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모멸감을 느끼고 더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을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기에 등장하고 있는 새, 곡식, 낙위 역시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화자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우리가 볼 수 없었고요. 갈등 나와 있지 않죠. 여기에는 네, 주변 인물과의 갈등 그리고 뭐 해소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나 뭐 성장의 계기로 보기도 어렵고요. 긍정적 의미를 지닌 대상도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번 5월에 시행되었던 고3 학평의 이제 고향으로 간다. 그리고 그 골목 잃어버리고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고향으로 간다부터 볼 건데요. 일단 주제 간단히 보시면 상실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간절한 사람도 없는 곳, 고향으로 간다. 자, 지금 고향은 예전에 따뜻한 관계나 공동체를 이룬 곳이에요. 그래서 없는 곳, 그래서 그 고향으로 근데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참고로 지금 보시면 고향으로 간다, 고향으로 내가 간다 이런 식으로 이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면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고향은요. 이 화자가 잃은 곳이에요. 상실한 곳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상실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 고향을 이제 개인 내의 영역에서 볼 때는 고향, 정말 자기가 그 잃어버린 뭐 화자의 과거 뭐 이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의 생애를 고려했을 때는요. 지금 이 시인 김용호 시인이요. 출생이 1912년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언제라고 알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시를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봤을 때에는 이제 조국의 상실로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의미에서 고향이라든지 뭔가 화자의 과거, 추억 뭐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국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 머나먼 날 저버린 고향으로 내가 간다. 화자가 이 고향을 지금 떠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향으로 다시 간대요. 낡은 옷 훌훌히 벗어버리고. 자, 우리 이 낡은 옷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냐면요. 뭔가 과거의 것 또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 냄새 하암붕 마시며. 여러분, 냄새라는 거 우리 후각적 심상이죠. 이런 심상이 딱 눈에 띄게 드러났을 때는 이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심상 어떻게 활용했는지 묻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같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또 여기 하암붕 그 시적 허용 나타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 냄새 하암붕 마시며 고향으로 간다. 자, 다시 나왔고요. 자, 잃어버려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 자, 지금 이 고향을 상실했다는 그 상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잃어버려, 끝내 잃어버려. 또다시 반복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움이 한결 짙어. 눈 감아도 뛰놀던 옛 어린 시절 좁은 골목골목들이 선하게 다가오구나. 자, 눈 감아도 선하게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눈 감아도 떠오를 정도로 이 화자가 과거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 내 또한 흘러 맴도는 지점에서 소용돌이가 되는 황혼 무렵. 이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이런 혼란스럽고 강렬한 감정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통곡은 이미 사치스러운 것. 그러니까 고향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만은 이제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딘신경에 새로운 출발의 기적을 울리며. 자, 우리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고향의 상실을 그냥 상실로 뭔가 슬프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상실을 바탕으로 화자가 의지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나옵니다. 없는 고향이라 사뭇 그리워 그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내가 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캘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인데 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것, 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캘 수 있는 대상인 구체적인 사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가 간다. 다시 한번 이제 화자의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상실한, 없는 고향이라는 자신이 상실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 이 화자의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이제 시인이 실던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국의 상실이라는 이중적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모습도 이 역사적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제 다음 시 해석해 볼게요. 자, 이번엔 그 골목 잃어버리고 지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들은 떠났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들은 떠났다가 좀 이따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일한 시도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뭐가 떠난 것인지 좀 한번 볼게요. 무너져 내린 판잣집들, 흩어진 유리조각,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자, 그래서 이 지금 공간 보시면은 판잣집이 무너져 있고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어요. 그 떠올려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마도 이 뭔가 집들이 철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 그 집에 살고 있던 이웃들이 떠나게 됐고 그 집들은 철거가 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자, 지금 화자가 그 공간을 지금 걷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각적으로 뭐가 묘사된 것이냐?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 그 공간의 황폐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화자에게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천언을 전하려는 듯 전선 위에 남아있다가 이내 날아간다. 자, 이 참새 한 마리가요, 여러분, 뭘 알려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떠났다는 전언을 전하려는 듯. 자, 그래서 이 이제 이웃들의 부재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화자의 상실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처새 제 날개의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나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하나. 자, 지금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하면서 이 화자가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고민을 하는 것이냐? 공동체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상실로 인해서 화자가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태도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향처럼 지나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자,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지나오는 이 골목이요, 화자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었대요. 창 너머 백열등 불빛에 젖어보던 그 저녁도 잃어버리고. 자, 지금 잃어버리고라는 말 반복되고 있네요. 좀 반복되는 표현은 여러분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자에게 이제 공간의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다시 한번 화자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 기웃거리던 나는. 자, 지금 화자가 계속해서 그 골목을 고향처럼 느끼고 되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던 공간처럼 묘사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반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화자는요, 좋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좋은 곳에 살고 있던 화자가 그렇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그들, 그러니까 곳에 살던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정겹다 말하고 그것을 기웃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이들에게 느끼던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피상적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좋은 곳에 살면서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잃어버렸다. 자, 이제 도치법 나오네요. 자, 그리고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과,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뭔가 자신의 내적인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가난을 필요로 했었다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을. 그러니까 이들 때 묻은 벽지 속에 살고 낮은 잠자리에서 살던 그들의 그 비참함을 자신이 필요로 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도구화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타인의 고통을 통해 나의 그릇된 좀 감정을 채웠던 그것 역시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틋함을, 그래서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뭔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 닭이 울음소리를 내물고 푸른 이불과도 같이 누추한 지붕을 가려주던 같이 이런 거 지규 기억해 두시고요. 호박 덩굴 모자 거두어내리고 총총히 사라졌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덩굴손이여, 너는 또 어떤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려느냐, 누구의 가난을 또 푸르게 덮으려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의 덩굴손이여 라고 하면서 이거 뭐 말하느냐, 너 또 어떤 누추함, 그러니까 타인의 그 불행함에 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또 누구의 가난을 그렇게 덮으려고 하니 하면서 타인의 가난이나 비참함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그 과거의 잘못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미래에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굴광성의 영혼이여.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상실한 그 대상,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제 의지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잃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화자가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제 가의 화자는 상실을 딛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의 화자도 이 상실을 마주하고서 그 속에서 과거 자신의 위선적인 태도를 성찰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적 자세나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된 고3 학평의 화법 영역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 부분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 체험학습을 가서 본 하회 별신군 탈놀이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 화제와 관련해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그 경험을 환기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나무를 조각해 만든 탈이 2개의 표정을 짓는 것 같아 흥미로웠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하회탈의 조형적 기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발표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화제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첫 부분 시작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회탈의 조형적 기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일단 먼저 지금 절악 기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형적 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악 기법. 자, 이걸 통해서 2개의 표정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자, 절악 기법이 조금 생소하시죠? 계속해서 이런 질문하는 형식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탈의 아래 턱을 분리해서 끈으로 위턱과 연결하여 위아래로 턱을 움직일 수 있게 표정 분할을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개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악 기법에 대해서 그 청중들이 생소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개념을 정의해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시각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 양반 탈의 그 표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박장대소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라는 시각 자료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표정 그런 것들을 계속 보이시죠?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청중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질의응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회탈만 턱이 분리되어 있는지 질문하셨네요. 질문의 내용이고요. 하회탈의 절악기법은 독창적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자료가 제시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일본 오키나와 가면과 양반탈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가면과 양반탈을 대조하는 방법이 쓰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가면은 위턱과 아래턱 사이가 좁지만 양반탈은 위턱 밑에 아래턱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양반탈이 여러 표정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조형적 기법 두 번째로 비대칭 조각 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랭이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그래서 초랭이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보고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이 사진을 보면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통해서 청중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자료를 또 제시하는 모습 나타나고요. 자, 이 초랭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촐랑내며 양반을 조롱하던 인물이지요 하면서 초랭이 역할 설명해주고, 자, 영상 속에서 영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반의 오른쪽에 서 있는데요. 양반의 위치에서 보면은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반이 보지 못하는 쪽에서는 불만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초랭이의 표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자료를 보여주는데 이번엔 하회탈의 3D 실측 도면입니다. 그래서 초랭이 탈의 한쪽 볼이 다른 쪽 볼보다 10mm 높다는 것, 구체적인 그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 조각 기법으로 인해 양반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초랭이의 역할을 더 극적으로 연출했다는 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밌지 않나요? 발표를 준비할 때 참고한 누리집 QR코드를 보여드릴 테니 다 방문해서 다른 하회탈의 생생한 표정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고 그거를 직접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화법에서는 이렇게 이런 발표 같은 것들은 방식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뭐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다거나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화법과 장문 장문 지문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장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문이죠. 뭐뭐시 신문에 전통시장 앞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글을 쓰려 함. 자, 그래가지고 지금 신문이라는 매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문 맥락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제, 목적, 독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그런 것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 화제는 전통시장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초고 보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마을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여기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상황 제시. 자, 특히 보행 속도가 느리거나 짐을 든 어르신들의 교차로 횡단 중 사고율이 높다. 자, 지금 사고율이 어느 부분에서 높은지, 어느 그 보행자의 사고가 높은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짐을 든 어르신들의 교차로 횡단 중 사고율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차량의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의 교통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인식한 문제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실제 사례나 기사의 내용 등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우선 이런 거 여러분 차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런 표지들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요. 이 우선이라는 이 표현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의 원인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이 어려움. 자, 첫 번째 그 원인입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는 게 어렵다. 왜냐? 교차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자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과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그 다음 표지 나왔네요. 자,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자, 지금 두 번째 원인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렵대요. 자, 왜냐? 시장 앞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인접해 있고 정지선과의 거리가 2m로 짧은 편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서 이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정거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하게 돼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급정거를 해도 어쨌든 미끄러지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넓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다시 그 나열하는 표지가 나왔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부주의를 들 수 있다. 원인으로 이제 부주의를 들고 있어요. 보행자가 차량의 정차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을 시도하거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또 첫째 표지 나옵니다. 이 차례를 나타나는 표현을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나열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운전자가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자, 이제 원인 1과 관련된 해결 방법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여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둘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재설치해야 된다. 자, 이번에도 원인 두 번째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5, 6m로 조정을 하면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고요. 셋째,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마련한다. 이것도 원인 3과 관련이 있는 그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글의 구조상 이제 끝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등의 문장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의 흐름에 따른 그런 문제도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화법과 정문 같이 나와 있는 그 지문입니다. 자, 먼저 자, 오늘은 쇼트폼의 유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기로 했잖아. 각자 조사한 것을 이야기해보자. 자, 지금 대화의 중심 화제가 쇼트폼의 유행에 대한 겁니다. 자, 지금 학생 두 번째가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영상 중엔 이 쇼트폼이 대다수였어 라고 하면서 이 유행을 보여주는 현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청소년들이 쇼트폼을 시청하는 시간이 월 평균 52시간이나 된다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이라고 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쇼트폼의 유행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지에 실린 설문조사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학생 3의 발화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 나오고요. 자, 학생 1은 이 앞선 발화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요약한 다음에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2가 그런 이유로에 대해서 친숙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소소한 일상들이 담겨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편리성. 이 알고리즘 추천 덕분에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서 이제 유행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쇼트폼이 유행하는 이유에 대한 학생 2, 3의 생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다시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네요. 또다시. 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우려하는 기사를 읽었어. 자,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과도하게 몰입하면 현실의 일상적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봤다는 거죠. 자, 학생 2의 경우에는 난 좀 다른 입장의 연구 자료를 읽었어 라면서
이 쇼트폼 유행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압축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한다라는 긍정적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아, 상반된 관점이 있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다시 대화 내용 전환하고 있죠. 나는 유용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스버킷 도전 영상이라는 그 경험을 환기하고 있어요. 이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쇼트폼이 유용한 것 같아 라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3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신뢰하기 어렵고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널리 퍼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우려되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그거에 대해 수용하면서 이제 쇼트폼을 이용하는 주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면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써서 교재에 기고해보는 건 어때? 자, 이 비평문이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장문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쇼트폼이 유행이다라는 비평 대상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쇼트폼의 불량상 특징, 재생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이 앞에 학생이 이제 바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신이 선호하는 영상을 다양하게 즐기고 싶은 청소년들은 쇼트폼이 사로잡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쇼트폼이 유행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부에서는 이러한 쇼트폼의 유행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우려하는 점 얘기하죠. 그래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발한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쇼트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영상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조차 불편함으로 인식하는 사고하지 않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트폼의 유행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뒤로는 다시 이제 긍정적인 관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지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표지들은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 이 비평 대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쇼트폼의 유행이 청소년들을 사고하는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에선 사고하지 않는 소비자라고 한 것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쇼트폼들을 시청하며 가치 있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강한 집중력과 문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사고하는 소비자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산하는 소비자 얘기하면서 그 위에 그 화법 부분에서 아이스버킷 도전 영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생산하는 소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점에서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 보았고요. 현대사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쇼트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쇼트폼이 가진 정보력과 소통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하냐면요, 유해한 영상을 신고하거나 적정 수준의 시간을 설정하는 등 건강한 영상 소비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 즉 이제 학생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는 주체가 좀 더 조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네, 그러면 7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동의하며 그와 관련된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요, 10대 청소년들이 쇼트폼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다는 학생 3의 발언 내용에 동의하면서 이 교지에 실린 설문조사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나머지 선지가 왜 답이 아닌지도 꼭 확인을 해 두시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5월에 시행된 고3 파평, 이제 언어와 매체 영역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몇 가지 문제들을 좀 골라서 풀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만든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기억미음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네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이 할지, 자, 요거에 대해서 자, 기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을지, 요거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리을지는 하나의 어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띄어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할지로 수정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승호는 필기한 공책을 주고 갔다. 자, 지금 갔다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주고와 갔다를 붙여 주고 갔다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본동사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주다가 본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공책을 실제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고가 본동사이고요. 이 주고와 같다 본동사와 보조동사는 여러분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주고 갔다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잘못된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것도 계속 볼게요. 자, 다음으로 승호는 역시 듬직한 형 같다. 자, 같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과 띄어 형 같다로 수정한다. 그렇죠? 형용사는 이제 앞말과 띄어 써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가 심혈을 기울일 것은 자, 이 것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기울일과 띄어 기울일 것으로 수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공부뿐이다. 자, 여러분 이 공부뿐이다의 이 뿐이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공부와 붙여 공부뿐이다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선지였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A라고 나와 있는 거는 잘못 나온 거예요. 보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꽃눈, 요게 이제 꽃눈으로 소리나는 현상과 동일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걸 묻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생겼느냐? 자, 일단 요거 뭐부터 적용해야 돼요?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적용돼요, 여러분?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건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는 이 단어를 찾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끝까지. 자,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끝까지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음화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일단 부억도라고 해가지고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일어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일어나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된소리대기가 났어요. 된소리대기. 그래서 부억도 이렇게 됐죠. 또.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다음 3번. 눈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음화 때문이 아니라 그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그래서 첨가 현상이었어요. 다음 놓는. 자, 요거 여러분 일단 먼저 뭐가 돼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놓는 요렇게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하지만 일단 마지막 것도 볼게요. 자, 덮밥 요것도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된소리대기가 일어났죠. 이렇게 된소리대기. 자,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각의 그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여러분 정확히 확인을 해두셔야겠어요. 자, 한 가지 문제만 더 풀고 우리 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을 우리가 푸는 문제예요.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 첫음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 요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거 이렇게 지금 초성에 비읍과 시옷이 함께 쓰이고 있죠.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거 맞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자, 요거 니은이죠. 지금 설명엔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아레아가 사용되었다. 여기 보시면 첫 소리 이렇게 아래아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지금 울, 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 다음에 워 전부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미음. 지금 바스라. 자, 이거요. 순경은 비읍.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나타난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어 부분은 좀 몇 가지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번엔 매체 부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요거 내용은 이제 가, 그리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 자, 일단 먼저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포도와 사과는 비슷한 재배 환경에서 잘 자란다. 가 내용 보면은 이게 뭐 비슷한 재배 환경에서 잘 자란다는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 되는데요. 나머지 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었는지 보죠. 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기온이 약 2.1도 높아졌다. 그런 얘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여기 나왔죠.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기온이 약 1.1도 높아졌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저탄소 농업을 통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는 등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말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음, 기온 상승이나 강수량 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재배 환경은 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똑같은 문장이 이제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도 이제 농업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과수와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내용 중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 연구소에서는 높은 기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약간 이런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에서 이제 나의 계획에 따라 발표를 준비할 때 학생이 수집해야 할 내용을 묻는 문제죠. 일단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 자료,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다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과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거에 따르면 그 방법을 소개하는 홍보 자료와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를 소개한 보도기사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에 언급된 포도와 사과의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였음을 시각화하여 표현해야지 요걸 고려했을 때 요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매체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나 이런 거 나오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에서는 여기가 이제 가, 그리고 요게 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 뭐 풀어볼 거냐면요. 자,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늘어나는 학생들의 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재혁은 이모티콘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발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재혁이 이제 하트 표시를 해가지고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반응을 남겨줄 걸 요청하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요.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의 발화 내용에 대해 반응을 남기는 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은주는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혜수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기대 효과를 덧붙이고 있다. 혜수가 이제 은주가 친구에게 챌린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자라고 했던 그 의견에 대해서 혜수가 그러면 우리가 기획한 챌린지에 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니까 홍보 효과도 높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 효과를 덧붙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답은 일단은 3번이 되고요. 다음 4번. 지연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내용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지훈이 문자원어로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음성언어로 전달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언어와 매체 자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언어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본 문제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